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22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방송은요, 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수사 4건 있잖아요. 그 4건 중에 맨 먼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가 바로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 누구죠? 이 조성은이, 그 다음에 박지원이, 그 다음에 김웅, 그 다음에 손준성,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수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목표로 삼는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으로 공수처에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연합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 보면 결국은 제가 맨 처음 발표했을 때 제 결론이 뭐였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이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절대로 못 죽인다. 왜?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하면서 대외적으로 직접 발표한 이 언급 내용들 하나도 사실과 다른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특징이다. 이재명과 같이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는 의혹, 실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 수 없다. 오히려 지지율을 높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논평을 한 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첫 번째가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특성, 어떤 신상과 인격과 관련된 저의 판단이고요. 제가 아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인격적 측면을 볼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이 검찰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말하자면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징계에. 감찰을 즉각 시작했죠. 그 다음에 대검의 감찰도 못 믿어가지고 박범계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통해서 직접 감찰을 했죠. 그래서 상당한 진도가 나가고 있다. 뭔가 손준성과 그 다음에 윤석열과의 관계는 생각하는 관계 이상으로 깊숙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박범계가 수사 정보를 다 보고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박범계의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 큰 뭐라고 그럴까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슬그머니 어디로 넘겼냐? 공수처로 넘겼어요. 이걸 보고 그게 한 일주일쯤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9월, 그러니까 한 초순쯤이죠. 중순쯤. 제가 다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봐라. 알맹이 없는 껍데기다. 빈통이다. 고발사 의혹의 정체가 없다. 오히려 박지원과 조성은이를 통한 제보 사주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이번 사건 결국은 기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현재 공수처가 딱 숨기고 있는 결정적 미공개 물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의견을 내놔요. 이 얘기는 결국 연합뉴스도 결국은 뭐 정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리 말하자면 공수처 초치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연합뉴스도 혼나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미공개 물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의 큰 막판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꼬리 내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 불기소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결국은 기소할 것이냐, 아니면 기소를 안 할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가 이첩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갈림길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웅 지금까지 수사했잖아요. 압수수색원이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다음에 대검 압수수색 몇 차례 했잖아요. 손흥이 2차례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체포영장, 불구속영장 전부 다 기각됐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대검 이 관련자, 이 성명불상자라고 돼 있거든요.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정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손흥
지금 이미 2번, 3번 다 했고, 손흥 밑에 있는 검사도 전부 소환조사했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아직까지도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정까지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관두고라도 손흥과 김웅에 대한 기소 의견 내기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내도요, 재판 가면 이거 무죄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게 한 박지원과 그 다음에 조성은에 대한 제보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또는 검찰이나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정조사에서 말이죠, 이 박지원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수처의 수사 일정 조율 이런 거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박지원이는요, 지금 치유의 법권적 지위에 있어요. 더군다나 제보 사주 하려면은 조성은이 핸드폰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박지원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 반드시 필요한데 일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시민단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박지원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압박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야말로 이 소문잔잔치 먹을 거 없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고발 사주 의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 수사로, 공작 수사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주장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보 사주 의혹에 초점을 맞추도록 공수처를 압박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조치도 취하고, 이래야만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난다. 그리고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조성은이를 갖다가 공익신고자로 보호한 이 권익위의 조치, 이 타당성, 즉 권익위가 이 조성은에 대해서 아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준 이유, 공익신고자로 정의를 내린 단정한 그 이 법적 검토 내용,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조성은이 이 공익신고자 이 보호 조치가 해제되어야만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이 보도를 보면요, 텔레그램상으로 나와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러한 단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반길 만한 핵심 연결고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공수처장 이번에 이 국정감사에서도요,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조사를 끝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는지 한번 지켜볼 것이고, 저의 판단 예상이 맞는지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공수처는 조의원 때처럼 공소제기 요구 때처럼 조희연에 대해서 이 공소제기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하여금 레드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도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연합뉴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장기표 지금 신문명연구원의 원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윤석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공수처 여러 가지 윤석열과 관련된 4건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표 원장도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의혹 전담 수사처 같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수사를 하면 할수록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지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살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추미애가 했던 역할을 이제 공수처가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재명 관련 뉴스로 이제 민주당 관련 뉴스인데요.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 이재명 지지율 30% 박스권에 꽉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대장동 특검 안 받겠다, 뭐 단군이래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서 결국 특검을 받겠다라고까지 지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얼마나 뻔뻔스럽게 그야말로 포퓰리즘 가려고 난리를 치다가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또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전부 여론에 밀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록현의 안보정론을 비롯한 이 많은 그야말로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 속에서 이 비판 여론, 심지어 한겨레하고 경향신문마저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특종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론의 견제와 압박, 비판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뒤로 밀려, 지지율도 계속 밀려. 그러니까 살려고 마지막 발버둥 치는 이제 카드 하나가 바로 뭐냐? 선대위 쇄신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 비상총회까지 열렸어요. 의원 비상총회까지 열려가지고 결국은 선대위 개편에 대한 전권을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홍영길 대표하고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긴급 통화. 이 긴급 통화 내용은 뭐예요? 이재명 후보 네 마음대로 해달라. 이렇게 선대위가 가서는 우리는 실패한다. 이런 위기감을 다시 한번 전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선대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그래서 선대위를 현장함에 맞게 기동한 조직제, 기민한 조직체로 바꾸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슬림화시킨다. 이것이 두 번째 이재명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선대위는 이제는 선대위 개편을 통해서 민주당을 이재명 걸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문재인과의 차별화.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과의 차별화, 결국 정점이 어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서 손을 떼어라. 그래서 1차적으로 선대위 개편이고요. 2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하고, 3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대위 개편이 이제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선대위 이런 이재명,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이런 사이에서는요, 이재명은 당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다 이런 불만이 있었고, 송영길과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과 조율되지 않게 지멋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입장에서 서로 대립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의원총회에서 홍영 대표가 한 걸 보면 설마 우리가 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낙관에 기초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 민심이 만만치 않다. 이러면서 모든 권한을 이재명한테 넘기자. 이런 최종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선대위 뭐라고 그럴까요?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전부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선대위 타이틀을 전부 반납하고 있고, 이렇게 위기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의 지지율이 뜨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원인은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꾸며지고 있는데, 이 선대위 꾸며지는 인사들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우선 쳐요. 그러나 김병준, 김한길 쓰리김 중에 두 명이 어디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이 민주당 출신은 뭡니까? 손자병법에 나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딱 이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선대위 전면 개편, 여기에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정풍운동 수준의 대대적인 당풍 쇄신운동이 전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황운하가,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서 이 복지국가 비전 위원장을 맡았던 이장희 제주대 교수, 이재명 후보 내쫓자, 축출하자, 적폐의 환부를 도려내자,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장성민 전 의원, DJ 때 상황실장했죠. 장성민 의원의 경우에는 전과 사범이 도대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 민주당 해체하라. 그래서 다시 나와라. 그리고 본인 같으면 이재명 같은 사람을 절대로 후보로 뽑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포럼 이사장인데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20%의 지지율 격차 때 낙마할 것이다. 민주당은 혁명이 필요한 타임이고 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후보를 출당시키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DJ의 인권과 민주화 정신을 잃어버린 부패 정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뿌리를 잃었고 이재명을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화 투쟁, 높은 도덕성, 시대 정신을 담은 변화의 지향이었고 아스팔트 정치, 거리 정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민주당이 패거리 집단, 깡패 집단, 갈라파고스의 토굴 집단으로 후퇴해버렸고 시대의 변화를 잃어버린 토굴 속에서 세상 변화를 모른 채 정체성에 정반대되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외치고 있다. 몰골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화 투쟁 경험도 없고 조폭과의 연계성이 나돌고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몸통으로 불리고 가족에 대한 예의 염치가 없는 저급한 전과 사범을 후보로 뽑아놓고 확성기를 틀어댄다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파산국가나 다름없는 주체 사상의 맹신도들인 동부연합의 동아리 속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살품을 외치고 국가재정을 파탄낼 재난 후보를 지원해달라고 나팔을 불어댄다. 제정신인가? 전과 사범을 내세워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당신들이 제정신인가? 야당이 특검의 노래를 부르고 꽹과리치고 장구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 게임을 하겠다는 당신들이 제정신인가? 전과 사범의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라고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민주당에 있었으면 이런 후보가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정확히 부패의 본당, 적폐의 사당, 실패의 예비당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을 해체하고 다시 김대중의 민주주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최악의 부패 후보와 최악의 586 부패 특권층들의 조합원 정당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한테 칼자루를 줬다? 선대위 개편을 하고 이런 그야말로 자격 없는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선대위를 다시 개편을 놓쳤다는 얘기는요. 이 장성민 이런 의원의 이사장의 논리를 보더라도 그렇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제정신도 아닌 정장일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국민의 정치 수준을 얕잡아보는 무시하는 그리고 우리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매몰시키는 선대위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요. 이재명 표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여론 지지율은 그만큼 더 가파르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언론에서 김혜경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왜 열심히 뜁니까? 낙상 사고에 따른 후유증, 각종 루머와 유언비어 이런 거를 제거하는 것도 목표가 있지만요. 그만큼 이재명의 패배의 추락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김혜경까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경 부인이 어제 21일 날 대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유세 활동에 나섰어요. 자, 그래서 김혜경 씨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알아야. 말하자면 지피지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9일날 낙산 사고 당했으니까 12일 만에 한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내가 이재명은 무지하게 가깝다. 부금슬이 끝내준다. 나하고 낙상 사고 나니까 불륜설, 폭력설 웃기지 말아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의도적이고 가식적이고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화로 깜짝 통화를 하잖아요. 여기서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위적인 부부관계를 강조하는 측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제 21일 날 충청권 현충원 참배 이런 데서도요. 이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고 또 허리를 감싸는 이런 밀착 행보까지 보여줘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코리아 시리즈 얘기할 때도 계속 손을 묶고 다니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손붙잡을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인 부부관계입니까? 이건 쇼예요, 쇼. 이런 밀착 애정 행보가 과연 루머들을 불식시키고 중도와 여성포 공략을 하겠다는 이재명과
김혜경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고 현충원 딱 가서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을 들으면서 또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눈물이라고 저도 믿고 싶지만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리고 야구 시리즈 갔을 때 인위적인 그런 쇼, 이런 쇼의 연장선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과거 행적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현재의 행동을 판단할 때, 산업 판단할 때. 만약에 깜짝 전화쇼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손붙잡고 의도적으로 막 폼 잡지 않고 이랬으면은 복받친 눈물, 참 훌륭하다. 저도 그렇게 논평할 거예요. 근데 이 앞선 행동들에서 너무나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걸 봤기 때문에 복받친 눈물의 진정성, 나는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웃기는 일이 있었느냐. 충북 청주로 이동해서 판동초등학교 학생들하고요, 국민 반상회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판동초등학교 갔느냐. 여기에서는요 2,000원 상당의 지역화폐 쿠폰을 학생들한테 줘서 매주 월요일날 매점에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재명판 기본소득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가 나란히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어가면서 반상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아니, 지금 엄중하게 지금 유세를 하고 유세를 도와주러 왔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보면서 웃어야 할 때냐고요. 기본소득이 뭐예요? 어려운 피해를 입은 계층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지원 촉매제로 좀 주기 위해서 뿌리는 게 지원 아니에요? 지원 적인데, 지역화폐인데 여기서 웃을 만한 여유가 생기냐고요. 애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표현해야지. 여기서 둘이 부부간에 얼굴 마주보고 웃고 앉아있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이 판동초등학교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부럽다. 아이들이 경제 개념도 배울 수 있고 엄마들이랑 같이 하니 아이들도 학교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다. 다소간 좀 떠뜸 이상해요. 그리고 또 청주에 있는 육거리 종합시장에서 꽃다발도 받고 환영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김혜경 씨가 주먹 인사도 하고 손 하트를 또 만들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얼마나 웃기냐. 이재명 후보가요 현장 직설 연설을 할 때 김혜경 씨를 단상으로 불러갖고 충북의 딸이 왔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상으로 꼭 불러드릴 필요까지가 있는지, 자기 부인을 겸손하게 그냥 밑에다가 세워놓고, 우리 부인이 충북의 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충주가 고향이라고 그래요. 김혜경 씨 아버지가. 그래서 충북의 딸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웃기는 게 뭐냐.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 육시장에서 아내가 손이 시려울까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혜경 씨를 위한 손토시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참 이게 얼마나 인위적이고 가식적인지 말이죠. 웃는 그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 앞에서 부부간에 얼굴을 맞대고 웃는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그 말만 들어도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추운 날씨도 아니잖아요. 근데 손이 시려울까 봐서 사준다 그러면서 손토시를 구매해주고 국민의 차가운 손을 달래주는 그런 유세를 좀 해주십사. 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20날에는 진천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 김혜경 씨는 명신 캠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요 이재명 후보와 전화통화를 또 해가지고 목소리 출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큰 아들이 생각났다. 큰 아들이 수능을 치렀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수능을 치른 그날 엄청 울었다. 또 이 군 입대를 두고 있는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엄마랑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너무 울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김혜경 대단합니다. 뭐 제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인위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비판하다 보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부화 과시하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뭘 사는데 이 반찬 가게 앞에서 이재명 후보 옷에 반찬이 묻을까 봐서 허리를 감싸기도 했다. 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이 김혜경 방송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했어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진영에 따라서
호흡으로가 분명히 갈라졌어요. 계속 4년, 5년 내내 국민을 갈라치게 하니까 국민의 대화, 그래서 자화자찬에 또 치중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측에서는 팬미팅이냐, 진정성에 울컥난다,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이 민주당은 민주당 당연히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돈키호테 쇼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정의당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진솔한 사과가 없다는 점을 또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부자들 죽을 때 돈과 함께 붙이지도 않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하니까 문 대통령은 그냥 공감을 드린다, 딱 한마디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대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민과의 대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들으나마나한 얘기만 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